선생님,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보 메일이 온 건 어머니 기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시골 병원 의사 고발합니다. 본문을 열었을 때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거든요. 전라도 산골 마을 공공병원 이야기였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대충 한다. 처방이 이상하다.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문장은 거칠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날짜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서지연, 서울 중견 인터넷 언론사 사회부.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제보는 흔합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들어와요. 대부분은 확인해 보면 과장이거나 오해거나 혹은 아예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넘겼어도 됐어요. 데스크에 넘기고 다른 기자한테 맡겼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방병원.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었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동네 병원에서는 단순 위염이라고 했죠. 석 달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 석 달이 골든타임이었어요. 나중에 대학병원에 갔을 땐 이미 3기였습니다. 1년 반을 싸웠고 어머니는 지셨어요. 저는 그 이후로 지방병원, 소규모 병원, 경력 불명확한 의사, 이 세 가지에 대한 불신이 뼛속까지 박혔습니다.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탔어요. 서울에서 3번을 갈아탔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하루에 4번밖에 안 다녔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시작됐습니다. 논이 나오고 밭이 나오고 집이 듬성듬성해졌어요. 2시간 반쯤 달렸을 때 마을이 나왔습니다. 진목리. 버스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차갑고 습했습니다. 11월 초였거든요. 마을 입구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잎이 절반쯤 떨어진 채였습니다. 노란 잎들이 길 위에 깔려 있었어요. 병원은 마을 안쪽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10분쯤 됐을까요? 진목리 공공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간판 글씨가 바랬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건물은 오래된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이 작고 낮았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서울에서 봐왔던 깔끔한 병원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자동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당겨 여는 낡은 철문이었어요. 문을 열자 작은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대기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낡은 의자가 벽을 따라 놓여 있었고 절반쯤 차 있었어요. 주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몇 분은 눈을 감은 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접수 창구에 40대쯤 돼 보이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네. 아, 저 환자는 아니고요. 친척 어르신이 여기 다니시는데 어떤 곳인지 좀 봐두려고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능숙하게. 간호사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하라고 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대기 시간은 길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뭔가 이야기 소리가 낮게 들렸지만 들리지는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건 80은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뒤를 따라 의사가 나왔습니다. 구겨진 흰 가운, 희끗한 머리, 목에는 낡은 청진기가 걸려 있었어요. 오래된 물건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됐을까요? 표정이 없었어요. 무뚝뚝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꼭 오세요. 혼자 오지 말고 아들이랑 같이 오시고. 말도 짧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나가셨습니다. 의사는 잠깐 대기실을 훑어봤어요. 시선이 저한테 잠깐 닿았다가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첩에 한 줄 적었어요. 인상 무뚝뚝함, 말수 적음, 가온 관리 안 됨, 청진기 노후, 그리고 밑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음. 그 마지막 문장은 왜 적었는지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병원을 나온 건 오후 늦게였어요. 숙소는 마을 입구 작은 민박이었습니다. 방이 2개뿐인 곳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저녁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소박했지만 뜨거웠어요. 밥을 먹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방향이었어요. 멀리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 진료 중인가 싶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간판 불은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진료실 창문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가까이 다가갔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승우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두꺼운 의학 서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차트가 여러 장 쌓여 있었어요. 그는 서적을 보다가 차트를 보다가 뭔가를 메모하다가 다시 책으로 돌아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쫓듯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 8시에 홀로 논문을 보는 의사. 증거가 되지는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예상과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아직 모르는 거야. 숙소로 돌아오는 길,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발밑에 밟혀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기일까지 이제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요통이 있다고, 한번 봐달라고. 간호사는 접수를 해줬고 저는 대기실에 앉아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귀를 세웠어요. 첫 번째 환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러 오신 분이었어요. 진료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저 그렇지. 머리가 좀 띵하고. 약을 조금 줄여볼게요. 지난번보다 혈압이 많이 내려왔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약 줄임. 제보 내용과 일치했어요. 처방을 줄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제대로 치료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오신 분이었어요. 엑스레이는 안 찍어도 됩니까? 지난번에 찍은 거 있어요. 2달 전에요. 아직 유효해요. 그냥 한 번 더 찍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찍겠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저는 또 적었습니다. 검사 거부, 과소 진료 가능성, 제 수첩은 점점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가 나오고 나서였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는데 접수 창구에서 뭔가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얼마입니까? 오늘은 괜찮아요. 무슨 소리요? 돈 내야지. 원장님이 오늘 그냥 가시라 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우기셨지만 간호사는 웃으며 돌려보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뭔가 걸렸어요. 저는 접수 간호사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저분 왜 그냥 가세요?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어요.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이에요. 원장님이 가끔 그러세요. 저는 수첩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적어야 할 말이 뭔지 몰랐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이승우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 왔다는 걸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좀 아프고요.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라서요. 그는 간단히 촉진을 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고, 약은 필요 없어요. 약을 안 주셔도 돼요? 진통제 줘봤자 근본이 안 바뀌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분이 진료를 대충 하는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처방을 안 하는 건지 저는 그 경계선에서 잠깐 헷갈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보자가 있었잖아. 피해자가 있었잖아. 오후에 저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가게 앞에서, 경로당 앞에서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슬쩍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기울였어요.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좋은 분이제. 그 양반 덕분에 내가 살았어. 서울 안 가도 된다니께. 한 분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헷갈렸습니다. 제보는 분명히 있었는데, 피해자가 있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제보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에도 병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또 걸어갔어요. 왜 갔는지 저도 몰랐어요.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승우가 보였어요. 오늘은 서적이 아니라 차트 여러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 차트를 유독 오래 봤어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 사진이었어요. 앳된 얼굴이었는데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승우는 한참을 그 사진을 보다가 뭔가를 수첩에 적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대화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보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외로운 표정이었거든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핸드폰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엄마, 나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전날 민박 할머니한테 슬쩍 물어봤었거든요. 병원 선생님이 왕진도 다니냐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새벽같이 다닌다고, 산 위에 혼자 사시는 분들 집까지 올라간다고. 저는 어두운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손에 핸드폰 손전등을 켰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승우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낡은 왕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한복 위에 가운을 걸쳤어요. 혼자였습니다. 차도 없이 걸어서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어요. 낙엽이 쌓여 미끄러웠습니다. 이승우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어 올라갔어요. 왕진 가방이 그의 옆구리에 흔들렸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단층 집이 나왔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승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 할머니, 저 왔어요. 안에서 기척이 있더니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계셨어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왔나? 들어와. 저는 산 아래쪽 나무 뒤에 숨었어요. 거기서 지켜봤습니다. 이승우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문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에 그가 다시 나왔을 때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냄비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옆으로 돌아가서 부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이 열려 있었어요. 이승우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죽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국자로 저어가며 불 조절을 했어요. 말없이 조용히. 할머니는 방에서 이불을 덮고 앉아 계셨어요. 이승우가 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혈압을 재고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드렸어요. 진료비는 없었습니다. 영수증도 없었어요. 그냥 온 거였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서서 한참을 그 장면을 봤어요. 수첩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적을 말이 없었어요. 아니, 적어야 할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승우가 또 다른 집에 들렀어요. 이번에는 마을 안쪽 집이었습니다. 9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나왔어요. 이승우가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 어머니도 나왔고 셋이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승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아이 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건네려 했어요. 돈인 것 같았습니다. 이승우는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내밀었습니다. 또 저었어요. 그렇게 두세 번 하더니 이승우가 돌아섰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방이 무거워 보였어요. 어깨가 조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숙소에 돌아온 건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서 수첩을 펼쳤어요. 그동안 적어둔 것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약 줄임, 검사 거부, 과소 진료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줄, 눈빛은 흔들림 없음. 저는 볼펜을 오래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내일이었거든요. 혼자 마음속으로 묵념을 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오진을 받았던 그 병원.
그 시기에 이 의사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근거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나흘째 오전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작은 약국이 있었어요. 진목 약국? 저는 며칠 전부터 그 약국을 눈여겨봤습니다.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마을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사는 40대 중반쯤 됐을까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정갈하게 생긴 인상이었습니다. 약을 정리하다가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외지분이시죠? 들켰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 반쯤만 솔직하게. 네. 여기 병원이 좀 궁금해서요.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이 선생님 오신 지 10년 됐으니까 저도 그때부터 같이 있었죠. 한 10년요. 최 약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타줬어요. 저는 약국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승우 원장님,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긴요. 최 약사가 잠깐 창밖을 봤어요. 그냥 여기 사시는 분이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무도 안 믿었죠. 그가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왜 여기 왔냐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 첫 번째 겨울에요. 최 약사가 말을 이었어요. 눈이 엄청 왔거든요. 마을 위쪽 길이 다 막혔어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산 위에 혼자 사시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어쩌나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가방 들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길을. 저는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혼자요? 혼자요. 2시간 걸려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 폐렴이었거든요. 응급처치하고 내려오는데 또 2시간. 그날 이후로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최 약사는 그렇게 말하고 잠깐 웃었어요. 월급을 쪼개서 약값을 댄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형편 어려운 환자들. 처방전 가져오면 제가 그냥 드리거든요. 약값은 나중에 선생님이 정산하시고. 저는 수첩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을 떠나신 건지는 아세요? 최 약사의 표정이 잠깐 바뀌었어요. 알긴 알죠.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선이 있었거든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알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요. 최 약사가 불렀어요. 동수 아이 알아요? 병원 자주 오는 아이. 이름만요. 그 아이 때문에 선생님이 요즘 많이 힘드세요. 심장이 안 좋거든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서울 대형 병원 연결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은 거라서. 그가 창밖을 봤어요. 밤마다 전화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포기 안 하시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또 병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습관이 돼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승우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다가 차트를 봤다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차트의 주인이 동수라는 아이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서울을 떠났을까요? 최 약사가 말을 아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머니 기일이 지난 지금도 저는 아직 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기사를 쓰러 온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찾으러 온 건지 저도 점점 모르겠어졌어요.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선배에게 전화를 했어요. 의료계 쪽 인맥이 있는 선배였거든요. 이름을 댔습니다. 이승우 전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혹시 아는 게 있냐고. 선배가 한참 뒤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알아봤어. 근데 이거 좀 복잡해.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 한때 잘 나갔어. 흉부외과에서요. 40대 초반에 부교수 달았으니까. 근데 10년 전에 일이 하나 있었어. 무슨 일이요? 응급수술 중에 사고가 났어. 환자가 수술 후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결국 사망했거든. 그게 의료진 과실이라고 유족이 소송을 걸었고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승우 씨 과실이었어요? 선배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문제야. 당시 내부에서는 다른 의사 과실이라는 말이 있었어. 집도는 이승우가 했는데 마취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근데 병원이 수술 책임자를 방패막이로 세웠다는 얘기가 있거든. 이승우가 그 역할을 떠맡은 거지. 자기 과실이 아닌데도. 왜요? 몰라. 이유는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했거든. 해명도 없이 그냥 병원 떠났어. 면허 정지 안 된 건 직접 과실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예요? 선배가 날짜를 댔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어요. 그 연도 그 시기, 어머니가 오진을 받은 것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증상으로 갔던 병원, 지방병원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서울 큰 병원을 갔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거기서 제대로 된 검사를 못 받고 돌아왔던 것뿐이지. 그 병원이 어디였더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머니 진료 기록을 뒤졌습니다. 서류 파일을 스캔해 둔 게 있었어요. 오래된 파일이었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병원 이름, 서울대학병원, 진료과, 흉부외과.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담당 의사 이름 칸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였어요. 오래된 스캔본이라 글씨가 흐릿했거든요. 저는 화면을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승, 뒷글자가 뭉개져 있었어요. 저는 1시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어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그 안에 이승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진료실에 있겠죠.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환자를 보고 있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혹시 어머니를 처음 본 의사가 이 사람인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걸까요? 서울에서 오진을 받았던 그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걸 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이 불분명했어요.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한 번 들자 이 마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병원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오후에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뭔가를 확인할 준비가. 엿새째 오후였습니다. 저는 숙소방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기사 초고를 열었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모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무능의혹 시골 의사의 실태 진목리 공공의원 실제로 가보니 소제목에는 적었어요. 과소 처방, 검사 회피, 진료비 면제의 이면.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문장 하나에서였습니다. 진료비를 받지 않는 행태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습니다. 규정 위반. 그 단어가 이상하게 비틀렸어요. 그 단어 뒤에 새벽길을 올라가는 왕진 가방이 보였거든요. 눈 쌓인 산길을 혼자 오르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창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병원 쪽에서 사람이 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아이 어머니가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 쪽으로. 얼굴이 하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동수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승우가 이미 옆에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맥을 잡으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이승우는 움직였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19가 오기까지 15분이 걸렸어요. 산골이라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15분 동안 이승우는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대원들에게 증상을 빠르게 설명했어요. 차트를 건넸습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이가 실려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따라 뛰어갔어요. 병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승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참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의 손에 낡은 청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이승우가 일어났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료실로 들어가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서울병원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다급하게 하지만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까지 이승우는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동수를 받아줄 병원을 찾고 있다는 걸, 큰 병원 연결이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복도 바닥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낡은 청진기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꽉 쥐었던 그 손이요. 저게 왜 저렇게 낡은 걸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1회째 아침이었습니다. 동수는 서울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이승우가 밤새 연락을 돌린 끝에 연결이 됐습니다. 이른 새벽에 앰뷸런스가 다시 왔어요. 동수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이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이승우도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병원이 열리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우는 진료실에 있었어요. 밤을 새웠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 빛이 닿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승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지 않았어요.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저 사실 기자예요. 이승우의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놀라지 않는 사람인 걸까요? 기사 쓰러 왔어요. 이 병원 관련해서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틀째쯤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도 내쫓지 않았던 거군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었어요. 처음 증상이 있을 때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에 갔었어요. 이승우가 조용히 저를 봤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 시기에 담당 의사 이름이 흐릿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자가 있었고 승자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승우가 낡은 청진기를 손으로 잡았어요. 말없이 한참이 지났습니다. 기억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숨이 잠깐 멎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 위 증상으로 왔는데 저희 과로 오셨죠. 흉부 쪽 다른 증상을 같이 확인하러요. 제가 진찰했는데 당시에 위쪽 정밀 검사를 권했어요. 비용 문제로 안 하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방문을 강하게 권유했어요. 기록에 남겨뒀어요. 근데 못 오셨죠? 이승우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반 싸우시고 이승우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방병원을 탓했어요. 오진을 한 거기 병원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손으로 눈을 짚었어요. 처음에 제대로 된 검사를 못 받은 게 시작이었던 거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한꺼번에. 이승우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달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저를 봤어요. 그게 오히려 더 괜찮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사이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최 약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박말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어제 동수 이야기를 들으셨던 거겠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왔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진료실 문 앞에 서셨습니다. 이승우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밥은 묵었냐? 이승우가 피식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는 걸 봤습니다. 짧고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짜였어요.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초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 위에 커서를 올렸어요. 그리고 제목을 지웠습니다. 무능 의혹 시골 의사의 실태. 지웠습니다.
열흘째였습니다. 저는 아직 진목리에 있었어요. 원래 이틀이면 될 거라 생각했던 취재가 열흘이 됐습니다. 데스크에서는 2번 연락이 왔어요. 기사 언제 나오냐고. 저는 조금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는 다시 쓰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침에 병원에 갔을 때 이승우는 청진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청진기요. 저는 그걸 보다가 드디어 물었어요. 그 청진기 오래됐죠? 이승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 거예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이승우가 말을 이었어요. 스스로 의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형편이 안 됐죠.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그가 청진기를 받습니다. 내가 대신해라. 그러셨어요. 저는 청진기를 받습니다. 테두리가 닳아 있었어요. 오래 쓴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담긴 물건, 아들이 20년 넘게 들고 다닌 물건, 서울을 떠나실 때도 가져오셨군요. 이거 있으면 괜찮아요.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건 사흘 뒤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의사의 10년 진목리에서 만난 이승우. 기사에는 새벽 왕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눈길을 혼자 오른 첫 번째 겨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료비를 대신 내온 10년의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억울하게 묻혔던 과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단 실명은 넣지 않았어요. 이승우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공유가 됐어요. 서울에서 기자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왔어요. 이승우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전부. 저는 그 사람이 인터뷰를 거절한다는 걸 전화로 전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예상했거든요. 동수가 돌아온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했어요. 서울병원에서 이승우가 연결해준 교수가 집도했다고 했습니다. 동수가 버스에서 내리는 걸 마을 사람들이 마중 나왔어요.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병원 앞 마당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최 약사도 왔어요. 동수 어머니는 내내 울었습니다. 이승우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가운을 입은 채로 낡은 청진기를 목에 걸고 동수가 그에게 뛰어갔어요. 달려가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승우가 아이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카메라를 꺼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봤습니다. 눈에 담아뒀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꽃을 한 송이 샀습니다. 마을 입구 꽃집에서요. 국화였어요. 흰 국화. 병원 앞에 갔습니다. 이승우가 진료실 불을 끄고 나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저는 국화를 문 앞에 놓았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기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승우가 잠깐 그 꽃을 봤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옆을 지났어요. 이제 잎이 다 떨어진 나무였습니다.
앙상했지만 단단했어요.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산이 멀어졌습니다. 논이 지나갔고 밭이 지나갔어요. 도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칸에 천천히 적었어요. 낡은 청진기의 이름.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제보 메일이 온 건 어머니 기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돌팔이 신고하러 갔다가 저는 10년의 헌신을 받습니다. 편견을 들고 갔다가 거기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비로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요. 진목리 공공의원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이승우는 오늘도 그 낡은 청진기를 목에 걸고 진료실에 앉아 있겠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면서요. 그게 그 사람이 1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책상 위에 국화 한 송이 사진이 생겼어요. 병원 문 앞에 놓고 온 그 꽃을 떠나기 전에 멀리서 한 장 찍어뒀거든요. 작고 흰 꽃이 낡은 철문 앞에 놓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사진인데 볼 때마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분노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로 줄곤요. 지방병원을 탓하고 의료 시스템을 탓하고 제때 데려가지 못한 저 자신을 탓했어요. 그 분노가 저를 기자로 만들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진실을 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으로요. 근데 진목리에서 깨달았어요. 분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머무를 자리는 아니라는 걸요. 이승우는 억울했을 겁니다. 자기 과실이 아닌데 병원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해명 한마디 못하고 서울을 등져야 했으니까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삭혔을까요? 저는 가끔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그 낡은 청진기를 쥐면서였겠죠. 아버지의 꿈을 손에 쥐고 다시 시작한 거겠죠. 분노 대신 그걸 선택한 겁니다. 매일 새벽 왕진 가방을 들고 산길을 오르는 것으로요. 진료비 없는 환자 약값을 월급에서 꺼내는 것으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는 것으로요.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계속하는 것.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동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요. 기자, 누나, 저 학교 다시 나가요. 심장이 많이 좋아졌대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웃었어요. 혼자 방에서요. 소리 없이 웃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이 아이가 살았구나. 이승우가 밤마다 전화를 돌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낡은 청진기를 꽉 쥐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한 아이의 내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는 걸요. 아무도 모르는 산골 마을에서도 새벽 5시 왕진 가방을 드는 손이 있다는 걸요. 카메라도 없고 기사도 없고 박수도 없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지방병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굳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해요. 거기에도 이승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아무도 몰라줘도 매일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편견은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가리는 커튼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 커튼을 거들어 진목리에 갔다가 오히려 제 안에 처져 있던 커튼을 걷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승우는 진목리에 있을 거예요. 낡은 청진기를 목에 걸고 진료실 불을 켜고 첫 번째 환자를 기다리고 있겠죠. 창밖엔 겨울이 오고 있을 겁니다. 은행나무는 이미 다 비었을 거예요. 산길은 차가워지고 있겠죠. 그래도 새벽이 오면 그는 왕진 가방을 들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요. 그게 그 사람의 하루니까요. 그게 아버지한테 받은 낡은 청진기에 담긴 약속이니까요. 저는 그 하루가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알아봐 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데가 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덕분이라고, 보고 있었다고. 그 한마디가 낡은 청진기 하나를 꽉 쥐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될 테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